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85페이지 이론 1번 보시면은요.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죠. 1번 맞습니다. 우리 유동성 배열법이라 그래서 유동성이 뭐 한 거야? 높은 거, 큰 것부터. 그래서 우리가 유동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비유동 쓰잖아요.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자산은 1년 또는 정상 영업주기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으면 합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통합은 대표적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랑 매출 채권이랑 뭐요? 매입 채무.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시면은 뭐 이거 안 봐도 답이 나오긴 하겠지만 여기 가면 기타 포괄 있죠? 여기서 봤더니 만기가 아니고 뭐예요? 매도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은 우리 감가상각 안 하는 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적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안 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일단 1번은 기기장치죠. 우리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사용 시점에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가상각을 하는 이유는 쓰면 쓸수록 가치가 뭐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용 중지 상태인 기계장치죠. 계속 안 쓴다 그러면 감가상각을 안 하겠지만 일시적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하고 기기장치도 하죠. 그래서 3번인 이유는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미완성됐잖아요. 그래서 완성된 다음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일 땐 안 하고 뭐일 때부터 하는 거예요? 건물일 때부터. 그 다음에 3번 우연의 단기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취득 및 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21년 우연의 손익계산서에 보고될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얼마인가? 우연의 결산일은 12월 31일이며 시가를 공정가액으로 본다. 그래서 일단 2월 15일 액면가액은 자본금 구할 때 필요한 거예요. 여기는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20주 곱하기 얼마요? 15만원. 그래서 20주 곱하기 15만원 하시면 300 나오죠. 그 다음에 뭘로 샀는지 모르겠죠. 그럼 뭘로 처리하세요? 현금. 뭐 현금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10월 20일 6주를 22만원에 처분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받았다라고 치면 132만원. 그 다음에 우리가 살 때는 15만원 줬었죠. 얼마 줬어요? 15만원. 그래서 15만원 곱하기 몇 주라고요? 6주. 그러면 90만원 나와요.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90. 그 다음에 비싸게 팔았죠. 단기 매매증권 뭐요? 처분 이익 42만원인데 요거는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 물어본 거는 평가는 12월 31일 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제 20주에서 몇 주 남았죠? 14주 남았죠. 6주 팔았으니까. 그 다음에 15만원에 샀는데 얼마 됐죠? 13만원 됐죠. 2만원 뭐요? 손실. 그러면 얼마 나와요? 28만원 손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만약에 처분이익 물어봤으면 2번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익이 났냐 손해가 났냐. 그러면 요 이익에서 뭐 빼셔야 돼요? 손해 빼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더라도 뭘 물어보냐에 따라서 답이 틀려지죠. 그래서 그 차이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평가를 물어봤지만 내일은 처분을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 항상 그 관련돼서는 내용들을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평가지만 내일은 처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에 별표 3개 치세요. 4번은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고 긴장하다 보니까 헷갈려서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세요. 우리 자본금 어떻게 구해요?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 액면가액.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처음에 주식 발행수가 4만 주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시면 만주 유상증자 했죠? 그러면 총 몇 주예요? 5만 주예요. 그 다음에 액면가 얼마라고 써있죠? 1,000원. 그러면 5만 주에 1,000원이면 얼마예요? 5,000. 그래서 정답은 2번. 됐습니까?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항목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거죠. 일단 요 문제는 이걸 하셔야 돼요. 우리 수익적 지출은 무슨 처리? 비용 처리. 그래서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은 무슨 처리야? 자산 처리.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수익적 지출인데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거죠. 그러면은 자산이 어떻게 돼요? 늘어납니다. 왜냐면 자산 처리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는 줄어들어요? 비용은 줄어들어요. 비용이 줄어들면 뭐가 늘어나죠? 이익이 늘어나죠. 이익이 늘면 모두 늘어나요. 자본도 늘어나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맨날 뭐 아껴 써라. 그 다음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장님들이 두 가지 얘기 많이 해요. 아껴 써라랑 많이 팔아라. 왜냐면 수익이 증가하면 뭐가 늘어나요? 이익이 늘어나죠. 이익이 늘어나야 회사 사장님께 어떻게 되죠? 많아지겠죠. 그래서 요 연관성 같은 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세요. 자본이 과소가 아니고 뭐예요? 과대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99.99999%의 사장님들은 다 요 두 가지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비용 줄여라. 그 다음에 수익 뭐 해라? 늘려라. 왜냐면 그래야 회사가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6번.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총액이 항상 일정. 우리 총변동비는 늘어나고 단위당 변동비는 어떻게 되죠? 일정하죠. 총고정비는 일정하고 그 다음에 단위당 고정비는요 감소하고 뭐 할 때요? 조업도가 증가할 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총고정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맞죠? 그러면 1, 2, 3, 4번 중에서 고정비 몇 번이세요? 4번. 그래서 고정비의 대표적인 거는 임차료하고 보험료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죠. 왜냐면 임차료 월세하고 보험료는 매달 나가는 금액이 어때요? 일정하죠. 그 다음에 7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원가 계산법.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의 몇 프로라고요? 120%.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있는 직접 재료 원가는 쓸데없는 거예요. 네, 함정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제조 간접 원가가 현재 120만 원이죠. 몇 프로라고요? 120%. 나누면 얼마 나와요? 100만 원 나와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을 120%에다 곱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나오면 돼요? 120만 원 나오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이거 처음 푸는 문제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푸는 문제인데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총원가 기준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출 원가에서 뭐 한다면요? 조정한다면. 그래서 요거를 아셔야 돼요. 총원가 기준법. 요거를 일명 비례배부법이라고 하는데 이거예요. 지금 과소배부가 현재 얼마 있죠? 100만 원 있죠. 100만 원을 나누는데 비례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원가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0만 원 곱하기 거기 보시면은 기말제공품 100, 기말제품 100, 매출원가 얼마죠? 300이죠. 그럼 다 더하면 얼마예요? 500. 그래서 500분의 100 이렇게 하면은 20만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20. 요게 기말 제공품하고 기말 제품이에요. 왜냐면 둘 다 몇이니까요? 100만원이니까. 그 다음에 100만원 곱하기 요번에는 500분의 얼마예요? 300. 그러면은 60 나와요. 얼마 나와요? 60. 요게 무슨 원가요? 매출 원가. 이렇게 나누는 걸 비례해서 나눠준다 그래서 무슨 배부법이라 그래요? 비례 배부법. 우리가 평소에 그 나누는 문제들이 있었죠. 그거랑 거의 흡사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배부 차이 전액을 어디로 보내준대요? 매출 원가로 넘긴대요. 어디로요? 매출 원가. 그럼 원래는 매출 원가가 60이었는데 전액을 다 넘겨주면 매출 원가가 얼마가 되죠? 100만 원이 돼요. 얼마요? 100만 원. 그럼 원래는 60이었죠. 근데 다 가져가서 얼마가 된 거죠? 100이 된 거죠. 그러면 둘이서 얼마 차이 나요? 40. 그러면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1번 아니면 4번이에요. 만약에 매출원가를 물어봤으면 4번이에요. 근데 물어본 게 매출원가 물어봤어요? 이익 물어봤어요? 이익 물어봤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왜냐면 우리 이거 외운 거 기억나세요?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후입선출법이 뭐하다? 크다. 나머지는 누가 크다? 선입선출법.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후입선출법이 원가가 크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왜냐면 반대라. 왜냐면 우리 이렇게 구하잖아요. 매출 총이익은 순매출액 마이너스 무슨 원가요? 매출 원가. 그래서 원가가 높아지면 이익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그래서 원래는 원가가 60이었는데 얼마가 된 거죠? 100만 원 된 거죠. 그러면 원가가 커졌으니까 이익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래서 몇 번이요? 1번.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왜 어렵냐면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아주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기존에 했었던 거를 섞어 놓은 거예요. 기존에는 따로따로 냈으면 그걸 좀 섞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가는 무조건 다른 거하고 반대예요. 그래서 원가가 커지면 이익은 어떻게 된다? 작아져요. 그래서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원가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건 있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걸 썼다가 그 이후에 원가 낮춘다고 좀 안 좋은 걸로 쓰면 요즘 사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그래서 고깃집도 초반엔 잘 돼요. 왜냐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고깃집 시작했을 때 가면 고기의 질이 어떻죠? 대부분 좋아요. 신장기업 때니까. 근데 이제 원가 계산하고 막 이익이 조금 남고 그러다 보면은 원가를 줄이려고 노력들을 하시죠. 근데 그러면 손님들이 어떻게 되죠? 빠져나가죠, 또. 그래서 원가는 다른 부분하고는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가가 크면 이익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것만 잘 기억하셔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우리 정상적하고 뭐 있었었죠? 비정상적. 그래서 정상적은 매출 원가의 가산.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 나왔으면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계 처리는 안 한다. 비정상적일 땐 영업의 비용, 회계 처리 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10번 어려워요.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런 거 말고 뭐가 제일 좋냐면은요. 완성품 한산량은 몇 개인가. 나오던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이에요. 왜 2번이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평균법이냐, 그 다음에 무슨 법이냐, 선입선출법이냐. 그 다음에 하는 게 우리 이거였잖아요. 재료비는 전량 투입, 가공비는 뭐요? 균등 투입. 이게 물량 흐름 파악하는 거예요. 다 들어갔냐, 일부만 들어갔냐. 근데 안타깝게도 4번 빼놓고는 다 가가 먼저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써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공식 있죠. 공식 하나 가지고 3개를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요? 완성품 한산량은 뭐만 쓴다? 분모만.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는 분모하고 뭐요? 분자. 기말 제공품 구해라. 그러면 공식 다 쓴다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몇 번. 그래서 그거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물량 흐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완성품 한산량 계산하고 그 다음에 기초제공품 요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 구하고 마지막에 제공품 원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요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한 3번인가 4번 정도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1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세금계산서 발급.
일단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 우리가 영세라고 하죠. 뭐라 그래요? 영세. 영세에는 뭐가 있어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근데 두 번째 보시면 직수출 있죠. 수출은 세금계산서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얘는 세금계산서가 없다. 세 번째 간주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는 세금계산서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견본품. 견본품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근데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2번, 3번 찍습니다. 왜냐면 지금 나온 게 4개죠. 맞죠? 그러면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설마 4개인데 2개는 맞겠지 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건 깔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아니까 1500에다가 35만원이나 얼마를 더해요? 500을 더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환급. 환급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일반 환급하고 조기 환급. 그래서 조기 환급을 대시려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수출이나 시설 설비에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조기 환급. 그래서 일반 환급은 며칠이요? 30일. 조기 환급은 15일.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면세 사업자는 조기 환급을 받으시려면 면세를 포기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면세 포기. 그래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면 몇 년 동안은 원상복귀 안 된다고요? 3년. 이것도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조기 환급의 특징은 매월, 그 다음에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이렇게 신고가 가능한데 안 되는 게 있다 그랬어요. 3월에서 4월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3월은 예정이고 4월은 뭐니까요? 확정이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든 2달에 한 번씩 하든 3달에 한 번씩 하든 상관은 없는데 예정 확정을 섞는 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좀 봐주세요. 13번의 정답은 2번이세요. 우리 그 장기 할부 판매, 무슨 할부 판매야? 장기 할부. 그 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지급. 얘네들은 대가의 각 부분을 뭐 하기로 한때? 받기로 한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4번 우리 과세기간 쪽지 시험 봤었죠?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예외는 두 가지. 사망하고 출국.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사업 개시하고 폐업은 여기랑 관련 있는 거예요. 어디요? 부가가치세.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은 두 가지 헷갈리시라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인데요. 요거는 설명드린 적이 없어요.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몇 번이라고요? 1번. 그래서 보시면은요. 보시면 우리 그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해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연봉이 3천이야 그러면 90만 원어치 이상 아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몇 프로요? 25% 넘겨서 쓰셔야 돼요. 몇 프로요? 25%.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쓸 거면 많이 쓰셔야 돼요. 이 퍼센트 안에 못 들어가면은 100원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보험료 칸 우리 두 칸 있죠. 프로그램에 넣을 때 일반하고 장애인 거기 한도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200이라고 써도 계산할 때는 얼마만 되는 거예요? 100만 원. 그래서 100만 원, 100만 원씩이에요. 따로따로. 그래서 2번 맞고요. 우리 직계 존속이 부모님이라 그랬잖아요. 직계 존속은 교육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만 된다? 장애인 교육비만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근데 거기는 그냥 대학교잖아요. 대학교 거 안 됩니다. 부모님 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내면 13만 원 빼줘요. 얼마 빼준다고요? 13만 원. 그래서 회사에서 혹시 이쪽 파트에서 업무를 보시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저거 아무것도 안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만 갖고 오냐면 주민등록 등본 한 장만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만 해주는 거예요? 13만 원.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서류를 엄청 많이 갖고 왔어. 그래서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다 해갖고 계산을 해봤더니 11만 원 나왔어. 그런 분들도 13만 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적거나 그 다음에 아예 안 갖고 오시는 분들은 이제 표준세액공제라 그래서 얼마 무조건 빼줘요? 13만 원. 왜냐면 그 사람이 서류를 안 갖고 왔을 뿐이지 분명히 돈은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서류가 없거나 금액이 적으면 요 정도는 빼주자. 그거를 표준세액공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실무 문제 1번은 일반 전표세요. 그래서 1월 20일 대안의 900만원을 몇 개월후요? 15개월후. 그래서 장기 대여금. 왜냐면 길잖아요. 대안. 어디에서 돈 줬죠? 보통 예금. 얼마요? 900. 그 다음에 2월 아이고 이렇게 1월 20일 그 다음에 2월 17일 1월 15일에 자기 주식 400주를 135만원에 뭐 하셨어요? 취득했죠. 이중 300주를 주당 5,700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자기 주식의 주당 액면가액은 함정이에요. 액면가액은 뭐만 기억하시라고요? 자본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135만원을 400주 주고 샀죠. 맞죠? 네, 그러면은 135만원을 몇 주로 나눠요? 400주. 그러면 3,375원 나와요. 근데 이거를 팔았죠. 몇 주 팔았죠? 300주. 네, 그러면 곱하기 몇 주요? 300주. 3,375원 곱하기 300주 했더니 101만 2,500원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300주를 또 얼마에 매각했죠? 5,700원. 그래서 계산이야 계산기가 해주니까. 그래서 보시면 300주 곱하기 5,700원 했더니 171만원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통장으로 받았는데 아이고 왜 이러냐. 보통 예금 171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자기 주식 101만 2,500원. 그래서 결론은 싸게 팔았어요? 비싸게 팔았어요? 비싸게 팔았죠. 그래서 171만원 빼기 101만 2천 얼마요? 500원. 그러면 얼마 비싸게 팔았죠? 69만 7,500원. 요걸 뭐라 그래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정리하시고. 이상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하십시오. 언제든지. 그 다음에 2월 25일. 그래도 금액 계산 이런 거 잘 하셔야 돼요. 한 개당 얼마냐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영업부 직원들이 출장 업무 중 가나분식에서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법인카드로 결제했대요. 뭘로 처리하래요? 복리후생비 10,000원. 대변에 카드로 결제했죠. 미지 급금 무슨 카드요? 우리 카드. 요거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1일은 우리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확정기여형은요 퇴직급여. 그래서 지금 무슨 형이죠? 기여형이죠. 그래서 무슨 급여요? 퇴직급여. 그래서 3월 21일 날 500번대 500. 그 다음에 800번대 얼마요? 500. 그 다음에 무슨 예금이요? 보통예금 얼마요? 1000. 그 다음에 11월 10일 당사는 액면가액 한 주당 만원인 보통주 1000주를 주당 12,000원에 발행하고 전액 보통예금으로 납입받았으며 주식 발행에 관련된 법무사 수수료 50만원은 현금으로 줬대요. 요거 맞추시려면 두 가지가 기억나야 됩니다.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 보통주하고 보산주.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식하고 뭐요? 사채를 발행하거나 뭐 할 때요? 처분할 때. 비용 처리 안 해.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 손실 나면 손실에다가 더해. 이 두 개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풀고 시간 남으면 요거 연습을 좀 할 거예요. 주식 관련된 거 조금 더. 그래서 보시면 11월 10일 대변에 자본금 1000만원 나와요. 그 다음에 12,000원에 발행했으니까 보통 예금 1200. 그 다음에 50만원 뭘로 줬죠? 현금 줬죠. 그래서 현금 얼마야? 50.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주식 발행 초과금 얼마야? 150. 끝.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4월 11일) 회사의 판매관리부서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를 컴마트에서 구입하고 구매대금 165만원을 법인카드인 하나카드로 결제했고 비품 처리하래요. 매입의 카, 과 컴마트 전자 필요 없고 차변의 비품 150. 세금 얼마야? 15만원. 카드로 결제했죠? 미지 급금 얼마야? 165만원. 무슨 카드? 하나카드. 굿. 그 다음에 4월 22일 국내 체류 중인 엔드류에게 제품을 22만원에 팔았는데 현금 영수증이니까 매출의 현관 엔드류. 대변에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20. 세금 얼마야? 2만원. 대금은 뭘로 수령했대요? 현금 22만원. 5월 9일 수출업체인 영일의 제품을 같은 날짜로 받은 내국신용장에 의해 납품하고 다음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죠. 매출의 영세 영일여.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3천. 대금은 아직 결제 안 했죠. 외상 매출금 얼마야? 3천. 그 다음에 5월 16일
선후에 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55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수령하여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고 해당 제품은 아직 인도 안 했죠? 그러면 매출의 과세 선후여.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근데 아직 뭐 했죠? 안 팔았죠? 네. 그러면 돈만 먼저 받았잖아요. 이때는 무슨 금이요? 선수금이에요. 뭐요? 선수금. 얼마요? 500. 이거 잘못 보면은 제품 매출 쓰기 딱 좋습니다. 근데 아직은 선수금이에요. 왜냐면 물건 안 팔았잖아요.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5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무슨 예금으로 받았대요? 보통 예금 550. 됐습니까? 요랬다가 요건 시험에 안 나왔는데 6월 10일 날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선수금 얼마요? 500. 제품 매출 얼마요? 500. 요렇게 해주면 돼요. 무슨 전표에서? 일반 전표에서.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왜냐면 여기가 원래 제품 매출이잖아요. 근데 지금 못 쓴 이유는 아직 물건을 뭐 했으니까 안 줬으니까. 그래서 선수금 처리했다가 물건 줬을 때 선수금 줄여주고 제품 매출 늘리면은 똑같은 분괴되는 거죠. 요거는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실무 가시면 요렇게 한다. 그 다음에 7월 3일 2500cc니까 매입에 불공 K 자동차요. 그 다음에 차변에 자동차 사셨죠? 차량 운반구 얼마요? 3,850. 네 아니고 취득세도 있었네요. 4,074만원. 입력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함께 무슨 예금에서 지급했대요? 보통 예금 4천 얼마요? 74만원인데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 조심하셔야 되냐면 입력할 때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여기 메인 매출 전표 가셔서 7월 며칠이요? 3일. 그 다음에 매입의 불공 품목은 승용차 아니면 뭐 차량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넣을 때에는 3,500이에요. 왜냐면 세금 계산서로 발행한 건 이 금액이잖아요. 그 다음에 K 자동차 전자는 그 다음에 불공인 이유는 비영업용 비영업용 하시고 잠시만요.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 잡고 여기만 바꿔주는 거예요. 차량 운반구 3,850이 아니고 얼마였죠? 4,074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끝. 그러니까 위아래가 틀려요. 왜냐면 여기 위에는 무조건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나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에 있는 금액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아래가 같은 문제세요? 다른 문제세요? 다른 문제죠. 이런 것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여기로 가시면 되죠. 부가가치에서 어디로 가세요? 수출실적 명세서 가셔서 몇 기예요? 2기죠. 네. 근데 거기 지금 날짜 보시면은 선적일이 12월이죠. 그러면 요건 2기 뭐예요? 확정이에요. 그래서 10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그리고 항상 하실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여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요 위에 있는 글씨 있어요? 없어요? 얘랑 지문이랑 매칭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신고번호는 010-0523 하나 둘 셋 넷 다여 5이었구나. 010-0523 하나 둘 셋 넷 다섯 102. 왜 이래? 010-0523 하나 둘 셋 넷 다섯 102 맞잖아. 빨간색 뜨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수출 선적 일자가 언제예요? 2021년 12월 15일. 그 다음에 USD니까 어디예요? 미국. 그 다음에 환율은 선적일이 빨라요? 환가일이 빨라요? 선적일이죠. 거기 환가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환율은 1210원. 그 다음에 외환은 45,000달러. 그 다음에 거래처는 가. 끝. 요러면 몇 점 주시겠대요? 5점. 아,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네. 요거는 요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거기 보시면 12월 며칠이요? 15일. 매출에 뭐예요? 수출. 그 다음에 거래처는 가. 그 다음에 대변에 제품 팔았다. 무슨 매출이요? 제품 매출 5,445만원이죠. 그 다음에 거기 내용에 보시면 나중에 받기로 했죠. 후불. 그러면 외상 매출금 얼마야? 5,445만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입력은 똑같은데 여기에 이제 하나만 추가되는 거예요. 입력은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12월 며칠이요? 15일. 그래서 수출의 제품. 그래서 금액이 얼마였냐면은 5,445만원. 그 다음에 코드는 가. 그 다음에 여기 영세율 구분은 뭐야? 직접 수출. 그 다음에 수출 신고 번호 있죠? 0100523 하나 둘셋넷 다섯 102. 네. 그러니까 요거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무슨 신고 번호요? 수출 신고 번호. 그 다음에 붕괴는 외상 잡아도 되고 아니면 혼합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까지 연습하면서 여기 넣어본 적 없죠? 네.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넣고 그 다음에 어디 갔냐? 네, 여기 이제 수출 실적 명세서. 네, 아까 10월에서 몇 월이었어요? 12월. 그 다음에 원래는 요 위에 뭐라고 있죠? 전표 불러오기라고 있죠. 그러면은 요렇게 떠요. 네, 그래서 여기 확인 눌러주시면은 요렇게 원래 나옵니다. 네, 근데 그냥 직접 쳐도 상관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미쿡. 그 다음에 환율이 1200 얼마요? 10원. 그 다음에 외환은 몇 달러요? 45,000. 여기에다 직접 해도 되고 아까처럼 그 뭐냐 붕괴를 넣으면 요 버튼 누르면 가지고 와요. 뭐 불러오기요? 전표 불러오기. 근데 거기 지문에는 그냥 작성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직접 치셔도 되고 요거 이용해도 됩니다. 이상한 거 있으시면 또 물어보세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두 개가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장은 없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네, 저 빨리 풀다가 앞에를 놓쳤는데 지문에 있는 순서대로 되도록이면.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이 먼저 나오면 입력을 먼저 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근데 답에는 지장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 두 개가 완전히 연동되는 게 아닌지라 답에는 지장 없어요. 그게 또 이상하신 거? 근데 되도록이면 시험 문제 있는 순서대로 하세요. 입력해라 그러면 입력 먼저 하고 수출신고 수출실적 명세서 작성하고 입력해라 그러면 작성하고 입력하고 지금처럼 입력하고 작성해라 그러면 뭐 먼저 하세요? 붕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입력하고 그게 가장 안전하긴 합니다. 근데 순서에 맞춰서 뭐 안 했다고 틀리는 거는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이때는 좋은 게 부가가치세 뭐가 없죠? 신고서가 없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사람들마다 틀리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는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 가셔서 이기니까 10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그 다음에 고향. 동은 없고 1층에 몇 호요? 100이요. 그 다음에 88제곱미터의 사무실. 2019년 11월 1일에서 10월 31일. 1000에 얼마요? 100. 그 다음에 재계약하셨죠? 2022년 10월 31일 2000에 얼마요? 150. 그 다음에 대형 2층 201호. 그 다음에 면적은 몇 제곱미터요? 88. 사무실 2021년 12월 1일에서 11월 30일 1500에 200에 10. 아이고 관리비가 얼마요? 15만원. 끝. 요러면 몇 점이야? 5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꼭 10점 맞아야 돼요. 왜냐면 둘 다 아주 어렵진 않잖아요. 이상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여기에다 혹시 층 쓰신 분 괜찮아요? 여기에다 호 쓰신 분 괜찮아요? 근데 되도록이면 여기 위에 글씨 있으면 안 쓰셔도 돼요. 또 이상하신 거? 없으면 넘어갑니다. 여기 특별한 건 없죠. 이렇게 나오면은 괜찮은 시험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할 만하니까. 근데 문제 풀다 보면은 풀기 싫은 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나오면 안 좋은 거예요. 왜요? 풀기 싫다는 얘기는 잘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 4번 결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12월 31일 부가세 대급금인데 이 문제를 맞추시려면 이게 기억이 나야 돼요.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세액이에요. 얘는 뭐예요? 자산.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은 매출세액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부채. 이런 게 좀 빨리빨리 기억나시면 문제 푸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 정리하는 분계를 하래요. 일명 마감 분계. 그 다음에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와 관련된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납부세액은 뭘로 처리하래요? 미지급세금. 환급세액 나오면 미수금. 거래처는 입력하지 말 것.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2차 부채에 뭐야? 감소.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1800. 얘는 자산에 뭐야? 감소. 그 다음에 못 받은 거 얼마 있었죠? 200. 뭘로 처리한대요? 미수금. 얼마요? 200. 끝. 설명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내용은 이겁니다. 뭐냐면 매출세액 얼마 있는 거예요? 2차. 매입세액 얼마 있는 거예요? 1800. 그럼 원래 얼마를 내야 되죠? 200을 내야 돼요. 맞죠? 얼마를 내야 돼요? 200. 근데 기존에 못 돌려받은 거 얼마 있죠? 200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내가 내야 될 게 200이고 돌려받을 게 200이야. 그러면 안 내고 안 받으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미수금하고 상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200을 내야 되는데 내가 돌려받을 게 거기 보시면 200 있잖아요. 미완급세. 그러면 내가 돌려받을 게 200 있고 낼 게 200 있어. 그러면 안 돌려받고 안 내면 되잖아요. 네, 요걸 무슨 처리라 그래요? 상계 처리. 그러면 나는 이제 낼 게 있다 없다? 없다. 끝.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미지급 세금이죠. 지금은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300만 원을 내야 돼. 그러면 미수금 200에 미지급 세금 얼마요? 100.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이상하신 거 없으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렵지는 않은데 좀 생소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내야 되면 미지급 세금이었잖아요. 네. 근데 기존에 못 돌려받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거죠. 외와 관련된 거. 그래서 보시면은요. 기말 현재 장기 대여금 개정 과목 중에는 RET사의 외화로 빌려준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대요. 그러면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장기 대여금은 자산이고 원래는 1000만 원이었고 $10,000 곱하기 얼마요? 1200원. 그래서 얼마 된 거예요? 1200만 원. 그래서 얼마 올랐다? 200 올랐다. 그래서 차변의 장기 대여금 얼마요? 200. RET. 대변의 자산이 올라서 좋은 거죠. 외화 환산 이익 얼마요? 200.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3번 단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에다가 별표 2개 치세요.
매도 가능 증권이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가지 다 설명드릴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 만약에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이면 답은 이렇게 돼요.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150.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얼마요? 150. 근데 지금 물어본 건 단기가 아니고 뭐죠? 매도죠. 매도 가능 증권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 150. 근데 거기 2020년에서 보면은 2500이 2450 됐죠. 그러면 기존에 손해본 거 얼마 있어요? 50 있어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50,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얼마예요? 100. 답은 요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2020년 기말에 평가 손실이 얼마 있었어요? 50. 그 다음에 2021년 기말에 평가 이익이 얼마 있었죠? 150. 맞죠? 네. 근데 상기처리이기 때문에 150을 다 이익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기존에 손해났던 거 얼마 있었어요? 평가 손실이 50을 빼서 평가 이익은 얼마만 돼야 돼요? 100만원. 요걸 무슨 처리라 그래요? 상계처리.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맞추실 수 있는 문제세요.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 자동인데요. 4번은 여기에서 하는 거죠. 결산자료 뭐야? 입력. 가셔서 몇 월에서 몇 월이죠? 네, 1월에서 12월. 그리고 요 문제 나오면 밑으로 쭉 내려가서 4412 빵빵빵 치고 그 다음에 계산기에다가 뭐를 적는다고요? 850에서 4412 빵빵빵을 빼면은 408만 8천원을 밑에다 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치는 거는 기억하잖아요. 여기 꼭 보셔야 돼요. 여기 말고요. 여기 끝에 봤을 때에 요 끝에 금액이 지문에 있는 금액이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래서 850 맞죠? 그러면 무슨 추가? 전표 추가. 그 다음에 5번은 전산 회계에는 안 나오고 전산 세무에만 나오는 거거든요. 한 번만 해보시면 누구든지 맞출 수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익잉여금 뭐요? 처분계산서. 누르세요. 못 찾아서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한 번만 연습하면 진짜 누구든지 다 맞출 수 있어요. 왜냐면 어렵지 않거든요. 이것도 자동 결산이에요. 거기 지문해 보시면 단기 처분 예정일이 2022년 몇 월 며칠이요? 3월 15일. 왜 날짜가 이렇게 되냐면은요. 대부분 3월 달에 이게 뭐 하는 날이냐면 주주총회 하는 날짜예요. 대부분 3월 달에 주주총회를 많이 하거든요. 뭐 빨리 하면은 2월 말에도 하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 날짜 그대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보통주 현금 배당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밑에 보시면 현금 배당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지문에 현금 배당이라고 나오면 여기에다 치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무슨 주라고 되어 있죠? 보통주라고 되어 있죠. 무슨 주요? 보통주. 그래서 요 밑에 칸에다 얼마요? 2천. 근데 참고로 요 위에 칸에 썼어도 맞게는 해줬어요. 시험 때에.
되도록이면 지문하고 그냥 맞추세요. 보통주라고 나오면 보통주. 그 다음에 보통주 주식 배당 얼마라고 되어 있죠? 2천. 그러면 그 칸 찾아서 그대로 치세요. 여기까지는 별거 없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우리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몇 분의 몇이라 그랬죠? 10분의 1. 그러면 지금 현금 배당이 2천이잖아요. 10분의 1이면 얼마예요? 200. 요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나오면.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사업확장적립금 얼마 있어요? 500. 그러면 지금 다 한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지막에 요 위에 무슨 추가요? 네,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여기에 맞는 분계는 얘가 다 합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나오면 제일 어려운 게 요거 구하는 거예요.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몇 분의 몇? 10분의 1. 그래서 거기 현금 배당액의 10%라고 줍니다. 요것도. 그래서 그것만 계산 잘해서 넣으시면 되세요. 전산 세무에서 한 1, 2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많이 나올 때는 1년에 한 번씩 꾸준히 나오는데 또 안 나올 때는 한 2, 3년에 한 번 내시더라고요.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사원 코드 150번인 사원 김채곤은 2021년 3월 30일에 뭐 하셨죠? 퇴사하셨죠. 퇴사하는 거 오늘 처음 풉니다. 요 가끔씩 나오니까 시험 보기 전에 꼭 한두 번 연습하세요. 퇴사 문제가 나올 거예요. 무슨 문제요? 퇴사. 퇴사가 나오면 요거 순서가 좀 중요해요. 첫 번째로 사원 등록해서 사원 등록 가서 퇴사일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퇴사일을 입력을 안 하면은요 프로그램에서 이 사람이 퇴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이 사람 그만뒀습니다 라고 프로그램에다 뭐 하셔야 돼요?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여기 원천징수에서 무슨 등록이요? 사원 등록. 그 다음에 150번 김최고죠. 여기 밑에 보면 퇴사년월일이라고 보이세요? 거기에다가 2021년 몇 월 며칠이요? 3월 30일. 그러면 요 옆에 퇴사라고 떠요. 이걸 왜 먼저 넣어주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퇴사일을 넣어주셔야 프로그램에서 반응을 하잖아요. 이 사람 그만뒀네. 그러면 3월 31일 이후에 이 사람 이름은 프로그램에 안 떠요. 뭐 했으니까? 퇴사했으니까. 그럼 더 이상 이 사람 관련돼서 처리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를 넣어주셔야 돼요? 퇴사 연월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만둔 달까지 뭐 줘야 되죠? 월급 줘야 되죠. 그래서 급여 자료를 입력을 해요. 근데 이 급여 자료 입력에서 키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급여 자료 입력 안에서 이것까지 해주셔야 돼요. 퇴사자 연말정산까지. 연말정산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은 중간에 우리 회사 그만뒀잖아요. 그러면 그만둔 날까지 해서 연말정산에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고하도록. 근데 이 연말정산 할 때 이 사람한테 서류 달라고 할 건 없어요. 대부분 연말정산 할 때 서류를 등록하잖아요. 왜냐면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요때는 그냥 데이터 없이 연말정산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여기 이제 나오시고 여기 무슨 자료 입력이요? 급여 자료 입력. 그래서 거기 지문 세 번째 줄에 써 있잖아요. 급여 자료 입력.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그래서 무슨 공제 누르세요?
수당공제. 그 다음에 기본급 여, 상여, 여, 직책수당, 부. 근데 이렇게 뜰 때 있어요. 이렇게 뜰 때는 금액만 안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월차수당, 부.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김채구 사원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퇴근 및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며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식대도 뭐야? 비과세. 그래서 식대, 비과세. 자가운전도 뭐야? 비과세. 그 다음에 야간근로도 무조건 뭐야? 비과세. 야간근로는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비과세로 넣으세요. 그럼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빠져 나오세요. 그리고 몇 월 달 거죠, 이거? 3월. 그 다음에 며칠이요? 31일. 그러니까 저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사원 등록 가서 뭐 넣는 거예요? 퇴사자. 그럼 나머지는 프로그램 안에서 그냥 순서대로 쭉 가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기본금 넣고, 상여 넣고, 직책은 없으니까 안 넣고, 식대 넣고, 자가운전 넣고, 야간근로 넣고. 그 다음에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국민연금 넣고, 건강보험 입력하고, 9,620원, 고용보험 얼마죠? 32,630원 하고, 여기에서 엔터를 치면 이게 떠요. 중도퇴사 연말정산이라고.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혹시 이게 안 떠, 그러면 여기 위에 버튼 있거든요. 중도퇴사자 정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 누르면 이렇게 떠요. 근데 중요한 거, 퇴사를 시켜야 뜹니다. 퇴사 날짜 안 넣고 이거 열심히 눌러봤자 떠요, 안 떠요? 안 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회사 다니다 그만두시잖아요. 그러면 그만두면 격리직원이 이 작업을 해요. 그래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다음에 신고를 합니다. 그럼 여기 밑에 보시면 마이너스라고 뜨는 거 있을 거예요. 이걸 돌려받아야 돼요, 원래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직원분들 중에서 이쪽 파트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른 파트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못된 회사는 이거 안 돌려줘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회사에다가 이거 달라 그랬는데 내 소리만 하고 못 받은 지 3개월 넘었다고. 그러면 포기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 주는 데들도 주는 데가 더 많아요. 근데 종종 안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모르는 줄 알고. 원래 요것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요분은 마이너스 23만 2,050원을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여기에요. 급여 반영. 무슨 반영이요? 급여 반영. 급여 반영을 누르시면 여기 급여 명세서에 이렇게 떠요. 중도 정산을 해봤더니 뭐가 나왔다?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세금을 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 금액까지 이제 돌려받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뭐가 키포인트냐면은 여기에서 일단 나오세요. 나오시고 여기로 가주세요. 마지막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누르세요. 그리고 이게 나오면 잘한 거예요. 이분 지금 몇 월 달 거죠? 우리 3월이죠. 그래서 3월 치고 엔터를 쭉 쳤을 때 여기 중도퇴사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나오면 맞게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여기 안 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순서대로 안 하면 여기 안 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순서대로. 그러니까 순서만 기억하시고 연습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순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사원 등록하고 두 번째로 급여 자료 넣고 마지막으로 뭐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인데 간혹가다 시험 문제에 얘 하라는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안 하면 돼요. 3번은. 그러니까 항상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지금 지문에는 써 있잖아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뭐 하시오? 작성하시오. 이거 어려운 이유는요. 문제 자주 안 나와요. 이거 진짜 한 2, 3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저는 이 문제 보면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예전에 딴 데서 일할 때
간혹가다 촉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얘가 계속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래갖고 설명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안 낸 지 꽤 오래돼서 안 나오겠지 그리고 설명을 안 했는데 그 다음날 나왔죠. 그래서 요즘은 간혹가다가 막 수업하다가 사이에 막 딴 얘기하고 시험 관련돼서 딴 얘기할 때가 있는데 간혹가다 촉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엔 잘 안 와요. 근데 그 촉이 왜 안 오냐면 이젠 패턴이 다 갈려버렸어요. 한 2년 동안에 패턴이 거의 깨져버렸어요. 그 전엔 패턴대로 냈거든요. 요맘때쯤 되면은 두세 개 중에 하나가 나올 거야. 이게 보였었는데 지금은 안 보여요. 왜냐면 패턴을 깨버려갖고 한 2, 3년 동안에. 그러면 그 패턴 다시 잡는데 한 4, 5년 걸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나올 때 됐어요. 퇴사 문제는. 그 다음에 2번 다음에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최수지 사원의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연말정산 입력 탭에 반영하시오. 아래 표시된 부양가족 이외의 가족은 없으며 부양가족의 소득은 없고 지출 내역은 모두 모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그래서 요거 1월달쯤 되면은 국세청 들어가시면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시면 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 현재 국세청의 목표는요 연말정산 자기네가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국세청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데이터를 국세청에다가 다 신고를 받아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은 뭐만 하면 되냐면 정해진 날짜에 들어가서 이 금액이 맞나 틀리나 확인만 하는 거. 요게 최종 목표긴 합니다. 그러면은 격리 직원들이 할 일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은 편해지지만 단점은 뭐예요? 국가가 내가 뭐 했는지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너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에 뭐 썼는지까지. 근데 이미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우리 맨날 뭐 긁죠? 밥 먹고 나면 카드 긁죠. 그럼 카드 긁을 때마다 그 데이터가 쌓여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요 동네에서 주로 밥 먹네. 요 동네에서 쇼핑하네.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래서 나중 되면은 진짜 아마 카드사들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인천 전용 카드, 서울 전용 카드, 아니면 어느 구까지 찍어버려 갖고. 왜냐면 생활 패턴이 다 카드 긁는 걸로 다 나오잖아요. 빅데이터 이미. 그리고 혹시 자녀분을 빅데이터 전문가로 키우실 거면은 힘듭니다. 요즘에.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귀에 들어오면은 이미 뭐 했다? 늦었다. 내 귀에 들어오기 전에 해야죠.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십시오. 연말정산. 전 항상 그렇게 살아요. 내 귀에 들어오면 늦은 거야.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대. 지금 사면 위험해.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돈 벌 확률보다는 뭐 할 확률이 높아요? 떨어질 확률이 높아. 왜요? 이미 내 귀에 돈 벌고 있대. 그러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저번 주 토요일은 기쁜 일이 하나 있던데 로또 복권 1등이 20명이 나왔대요. 20명. 많이 당첨됐다고. 그러면 이제 고루고루 행복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20명이. 근데 항상 누구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 보험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 가셔서 얼마요? 72. 그 다음에 의료비 거기 보시면 미용 목적은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시력보정용 안경 얼마까지 돼요? 50. 그 다음에 동네 약국에서 질병에 대한 약품 구입비는 돼요. 그래서 본인의 얼마예요? 95만원. 질병이니까 되는 겁니다. 몸보신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교육비 대학원 돼요. 그래서 본인에다가 960. 요가는 안 돼요. 대학원은 누구만 가는? 본인만. 그 다음에 기부금, 정당의 기부금은 본인만 됩니다. 근데 이거 본인 거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10, 밑에는 20. 종교단체 외에다 얼마요? 36만원. 됐습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할만해요.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은 신용카드 가셔서 대중교통 얼마예요? 15. 그 다음에 신용카드 얼마예요? 150. 왜냐면 요거는 좀 외워놓고 계세요. 이중공제 3가지. 신용카드, 의료비. 그래서 요건 신용카드하고 의료비잖아요. 맞죠? 그러면 둘 다 돼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교복 구입비, 신용카드 미취학 아동 학원비. 그러면 이런 걸 국가에서 만들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병원에다가 세금 거들려 그러네, 교복 가게 세금 거들려 그러네, 학원비 뭐 하려 그러네, 세금 거들려고 하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요 세 군데에서 삥땅 친 게 지금까지 뭐하다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국가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런 혜택을 준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요쪽에서 세금을 지금까지 덜 냈죠. 특히 여기 덜 냈잖아요, 지금까지. 왜냐면 과거에다 뭘로 했었어요? 현금으로 했잖아요. 예. 현금으로 했을 때에 얼마나 세금을 덜 냈겠어요. 왜냐면 의사 친구 중에 세무사들 많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또 삥땅 치는 방법, 이런 거는 또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다고요. 이만큼 벌면 요만큼만 내면 돼. 이게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얼마요? 25만원. 현금 영수증을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현금 영수증 얼마요? 25만원. 요가 학원은 안 되는데 현금 영수증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취약아동 학원비는 뭘로 내세요?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내셨으면 뭐 꼭 받으세요?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최딸기 자녀 있죠? 자녀의 의료비, 건강진단비 돼요. 근데 그 밖에다 넣으셔야 됩니다. 어디에다가요? 그 밖에다가 90.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교육비인데 어린이집이죠. 그러면 어디에다 넣으세요? 취약전 아동 얼마요? 30. 끝. 이상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하십시오. 그 다음에 없으시면은 잠깐 쉬었다가 12시 20분에 주식 연습 좀 할게요.